자, 보겠습니다요. 수필이고요. 최순우의 호랑이. 제이는 호랑이 좋아하니? 사자? 뭐 좋아해? 어떤 동물? 좋아하는 동물 없어? 돼지? 소? 안 좋아하나? 안 먹어? 삼겹살 소고기 안 먹어요? 밑글에 대한 이해, A에 대한 이해. 자, 이렇게 묶여있죠? 묶인 거 부분 바로 보면 되겠고, 지금 보니까 이제 구조와 관련된 문제가 3번 문제에 해당이 되겠네요. 4번 밑글에서 글쓴이가 호랑이를 가로 명명한 이후. 자, 포인트 문제 나와 있다. 현수야 정신 차려라. 현수야 정신 차려라. 자, 봅시다. 소년 시절 집에서 멀지 않은 이웃에 호랑이 박사성이라는 노인이 한 분 계셨다. 원래는 성균관 사성벼슬을 하신 일도 있는 한학자였고, 이제 생각하면 원교풍의 좋은 초소도 하시던 분이었는데, 자, 이게 뭐냐면 초소, 글씨 쓰는 거, 글씨 서예. 원교풍 아마 이게 그 스타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한글 워드 하면은 글자 모양 스타일들이 있지? 예, 그런 종류인 것 같아. 원교풍의 좋은 초소도 하시던 분이었는데 80이 넘도록 그 늠름한 체구에 넓은 이마에는 두리두리한 눈이 빛나고 있었다. 자, 여기 지금 묘사 들어갔죠? 외양묘사. 평소에는 말이 적지만 걸걸하고 급한 성미와 또 직접 제시해주고 있네. 성격 뭐 수필이긴 하지만 이렇게 표현 나와 있으면 체크해줘야 되겠다. 크고 잘생긴 풍채 때문에 아마 호랑이라는 별명이 붙게 된 것인도 모른다. 자, 호랑이 박사성이라고 부른 이유에 대한 추측이 나와 있고, 어쩌다가 길에서 만나뵈면 그분 성품대로 인사는 받는 둥 마는 둥, 그저 얼굴에 구수한 미소 같은 것이 얼씬 지나가고는 그 걸걸한 음성으로 아, 이 사람아, 자네는 신학문은 그나마 하면 됐으니 이제 한문을 읽어야 되네 하시고는 안경 너머로 내 얼굴의 반응을 유심히 살피곤 했다. 이분에게는 벌써 환갑이 가까운 외아드님이 있었는데, 이 아드님은 아버지와는 딴판이어서 성품이 경망스럽고, 여기서 직접 제시. 경망은 뭐예요? 좀 뭔가 좀 행동이 가볍고, 예, 좀 까부른 그런 분위기. 풍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 풍채는 이제 몸 형태, 몸집입니다. 몸도 작아. 말하자면 체신 없는 사람이어서 호랑이 노인의 외아들 치고는 형편없는 졸작이었다. 자, 졸작이란 말은 좋지 않은 작품, 그쵸? 형편없는 작품을 졸작이라고 얘기를 하지. 이 호랑이 노인의 평생 큰 한은 이 졸작 아들이었던 모양으로, 이웃에서 간혹 들려오는 소문에는 이 호랑이 노인이 약주를 좀 자시고 어쩌다가 되게 화를 내시는 날이면 병력 같은 큰 소리로 호랑이가 고양이 새끼를 낳아도 억울하다 했는데 쥐새끼를 하나 낳았단 말이야. 네, 자기 아들에 대해서 굉장히 못 믿어 하는 것 같습니다. 중략. 그래서 위에서는 이 박사성이라는 사람, 그쵸? 박사성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중략. 현수야, 정신 차려라. 현수야. 정신 차려. 정신 차리고. 어쨌든, 자, A 부분 묶인 부분이죠? 동물은 우리 안에서나 바라보고 좋아하던 호랑이의 듬직한 고동을 우리의 생활 주변에서도 볼 수 있을 듯 싶은 것이 즐거웠고, 나는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호랑이란 짐승을 한층 좋아하게 되었다. 바로 이 박사성이라는 노인 때문에. 공연히 검언만 떨고 대가리 치장만 자랑 삼는 사자보다는 듬직하고 구수하게 생긴 말이 없는 산중군자 호공이 좋았고, 의나 들어갔다. 이때 공은 사람을 좀 높여서 부를 때 무슨 공 이렇게 부르거든. 근데 호랑이 공이래요. 예, 산중군자, 군자는 임금이란 뜻도 되고요. 앙칼진 돈존박이 표범 같은 것은 내가 가장 싫어하는 맹수였다. 자, 이렇게 보니까 사자가 있고 호랑이가 있고 그 다음에 표범이 있죠, 그쵸? 대조했네, 대조. 차이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A 부분이니까 2번 문제 풀면 되겠네요. 적절한 것. 전문가 견해를 인용하여 없어. 고사를 활용하여 없어.
우화적 기법을 통하여 없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없어. 대상들에게 인간적 속성을 부여하여 했죠. 사람처럼 어떤 그 성격을 이야기했습니다. 글쓴이의 태도를 드러낸다. 인데 답은 5번이 되겠다. 질문 없으면 계속 질문 보겠습니다. 자, 그동안 서울에서는 그럴 겨를이 없었지만 근래에 몇 해 동안에 외국에 머무는 사이에는 어쩌다가 한가한 시간이 생기면 언뜻 호랑이 생각을 하고는 산보 겸 멀지 않은 동물원 숲을 찾아가곤 했었다. 저기 산보라고 되어 있는데 산채기로 해야 됩니다. 산보는 일본 말이고 산채기 우리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산보라는 말을 썼어요. 자, 시베리아 호랑이 우리 근처에서 호랑이와 더불어 무료한 한나자를 벗삼아 그 잘생긴 얼굴과 늠름한 동작을 마주 바라보노라면 어쩐지 호랑이와 나와는 전부터 이미 친한 사이였던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되고 심지어는 저놈이 타양에 와 있어도 우리 편이거니 하는 막연한 생각을 해보았던 것이다. 그러니까 호랑이에 대한 어떤 친근감을 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어려서부터 호랑이에 얽힌 무수한 옛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났고 이야기에 얽힌 호랑이들과는 모르는 사이에 서로 미운 정, 고운 정이 다 들었던 까닭인지도 모른다. 그렇죠? 한국은 호랑이가 많았어. 산 하나마다 호랑이 한 마리씩 있었습니다. 그걸 일본 놈들이 다 잡아버렸지.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사람들이 호랑이하고 가까울 수밖에 없죠. 호랑이 배고프면은 민가에 내려와서 사람 잡아먹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한테 잘해준 사람은 또 기억하죠, 호랑이들. 그치? 여러분들 그 고양이도 자기한테 잘해주면은 이게 뭐 쥐나 새 잡아가지고 잘 때 머리맡에 두고 가거든. 호랑이도 고양이가 동물이니까 더군다나 얘는 똑똑해요. 호랑이들은 그런 짓거리 많이 했죠. 그래서 뭐 사냥해서 멧돼지 같은 거 잡아가지고 집 앞에 던져두고 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뭐 은혜가 갚은 호랑이 뭐 이런 것들. 예? 우서가 알아? 은혜가 갚은 호랑이? 뭐 나무꾼이 산에서 호랑이 만났는데 호랑이가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아이고 형님 어릴 때 호랑이한테 잡혀가셨던 형님이 호랑이가 되셨군요. 뭐 이러니까 호랑이가 그 말에 속아가지고 진짜 아우로 대하고 집안에 이제 집에 엄마가 아프다고 하니까 막 사슴 뭐 멧돼지 이런 거 잡아다가 주죠. 그러니까 실제로 호랑이가 그런 행동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지. 얼마 전에는 어느 노화백을 만나서 화가를 높여서 화백이라고 하죠. 어느 노화백을 만나서 그 득이의 재담은 재밌는 이야기. 재담을 듣던 끝에 호랑이의 멋진 풍도를 엮은 옛 이야기에 요절하도록 웃은 일이 있었지만 결국 한국의 호랑이는 한국의 산하에서 한국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었으며 장백산맥이나 태백산맥을 주름잡던 왕년의 그 장자지풍이 한국 사람의 몸에 올마배어 근사한 한국의 인간 호랑이가 되어 나오곤 한 것인지도 모른다. 장백산은 백두산을 이제 중국에서는 장백산이라고 불러. 네. 질문 없어요. 그래서 호랑이에 대한 친근감을 나타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족이 호랑이랑 친하다 보니까 호랑이 닮은 그런 사람들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있죠? 호랑이 닮은 사람. 타이거 마스크. 아니야? 타이거 마스크 아는 사람. 아, 모르는구나. 그 세대가 아니군요. 그 일본 만화 중에 그 프로레슬링 만화가 있었는데 타이거 마스크 쓰고 나오는 그런 주인공이 있었거든. 자,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참신한 발상에서 비롯한 실험적 요소가 자유롭게 구성 없어. 글쓴이의 경을 바탕으로 한 진솔하고 솔직한 생각 이거죠? 이게 수필이니까. 독자들에게 긴장감을 부여하기 위한 극적 재미 없고 압축된 언어와 이거는 보나마나 시입니다. 글쓴이의 참신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허구를 통해 이거는 소설이죠. 허구라는 말 나오면 소설. 압축, 운율 말 나오면 시. 2번 문제 했고요. 3번 문제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어 호랑이 박사성이란 노인과의 만남. 1번 글쓴이는 기억에서 노인의 외모와 성미를 보고 노인에게 호랑이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를 짐작 맞죠? 추측했습니다. 2번 기억에서 한문을 읽어야 한다는 노인의 말을 인용한 것은
학문 수양에 대한 글쓴이의 의지? 이런 거 있었나? 자, 니은 호랑이 박사성 노인 아들에 대한 평가 3번. 니은에서 호랑이 박사성이란 노인이 자신의 아들을 두고 쥐새끼라고 말하는 데서 노인이 그 아들에 대해 탐탁지 않아 하는 인식을 엿볼 수 있죠. 자, 디귿 동물원 숲에서 호랑이를 봄 4번. 글쓴이는 디귿과 같은 행동을 통해 호랑이에 대한 친근한 감정과 오랫동안 함께 지내온 정을 느끼고 있다 맞고 리을 노회박의 재단 5번. 리을에서 글쓴이는 호랑이의 풍도에 대해 재미를 느끼면서 호랑이가 한국 사람들과 언제나 함께해온 동물임을 확인 맞죠? 아닌 거는 2번. 학문 의지 같은 거는 없습니다. 이 내용 자체에. 예. 자, 윗글에서 글쓴이가 호랑이를 가로 명명한 이유. 인간 호랑이. 바로 요 부분입니다. 그쵸? 예. 요거죠, 요거. 한국의 호랑이는 한국 산하에서 한국 사람들 함께 울고 웃었으며 그의 장자지풍이 한국 사람의 몸에 옮아배었다. 그래서 인간 호랑이가 되어 나오곤 한다. 요 부분을 여러분들 정리해주면은 4번 답이 되겠습니다. 질문 괜찮니? 자, 다음 또 보도록 할게요. 우리 문학이 걸어온 길. 여기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근현대 문학에 대한 개념들, 개괄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다. 개화기 1894년인가? 과보개혁이 언제죠? 1895년이지? 1895년부터 1910년까지를 개화기라고 그래, 개화기. 그러니까 문명 개화입니다. 신체시의 등장. 자, 신체시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형태의 시란 얘기야. 새로운 형태의 시. 내용상 계몽적 서정시. 계몽. 자, 깨자, 몽, 꿈에서 깨어나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전근대적인 그런 방식에서 벗어나서 문명 개화를 이루자. 이런 것을 계몽주의라고 한다. 전통적 율격의 정형을 벗어나고자 했으나 완벽히 탈피하지는 못한 과도적인 시가 양식이었음. 그래서 최남선이라는 사람이 신체시라는 것을 발표를 하고요. 이 최남선의 집안은 겁나 다이아몬드 수저였어요. 예. 돈이 엄청나게 많아. 그래서 원래 최남선이 이게 한학자 그쪽 계열인데 16살인가? 15살인가? 그때 일본으로 유학 갑니다. 유학이라기보다는 좀 구경 갔다고 해야 되나? 가서 깜짝 놀라요. 일본의 어떤 근대 문명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조선으로 돌아올 때 인쇄기를 하나 사갖고 옵니다. 인쇄기. 그게 우리나라 최초의 인쇄기야. 예. 사갖고 와서 소년이라는 잡지를 창간해요. 그때 이 사람 나이가 18살. 청소년이죠? 그러니까 고3쯤 되지? 그때 소년이라는 잡지를 창간을 하고 최초의 시라고 해서 해에게서 소년에게 이 작품을 본인이 직접 씁니다. 이게 신체시예요. 그래서 과거와는 다른 전통적인 모습과는 다른 새로운 시다 해서 신체시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자, 1910년에서 20년대 서구 시가가 번역, 소개됨으로써 근대 자유시 탄생 영향을 주고 자, 3.1운동의 실패.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왜 3.1운동을 중요하게 배우냐면 한반도 역사상 남녀노소 불구하고 그다음에 계급 양반이든 뭐 서민이든 불구하고 다 함께 일어난 캠페인 운동이 3.1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따라서 이때 지식인들은 3.1운동 하면은 조선의 앞날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어. 왜냐면 역사상 이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실패로 끝나죠. 예, 실패.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기대감이 막 올라가다가 기대감이 무너졌다. 기대감이 무너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좌절감에 휩싸인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나온 게 감상적 낭만주의 경향이 많습니다. 다른 말로 퇴폐 낭만주의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상화의 유명한 작품이 있죠. 오라 마돈나여 나의 침실로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원래 이상화는 빼앗긴 들에도 법은 오는가라는 저항시를 많이 썼는데 3.1운동이 실패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충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예, 그래서 좀 이렇게 퇴폐미, 그다음에 뭐 육감적 그런 작품 활동을 많이 하게 되었다. 자, 그리고 계급주의를 내세운 카프를 중심으로 이념지향적 시들이 발표됩니다. 이때 카프는 뭐냐면 조선 프롤레타리아 문학가 동맹을 줄여서 카프라고 해요. 얘네들은 계급주의야. 계급주의가 뭐냐면요, 계급주의를 타파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주 철폐, 지주는 없어야 돼. 그리고 그 승려들, 주지승들, 왜 저리 또 돈을 또 많이 벌었거든. 이거 다 없애야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막 불태우고 뭐 죽이고 뭐 살인, 방화 이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좀 폭력적이야. 자, 그리고 20년대에는 여러 동인지가 발간되어 시창작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자, 30년, 40년대 들어오면서 또 하나의 이제 좀 흐름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1900년대 개화기 때 태어난 사람들의 이때 이제 20대, 30대가 돼가지고 문학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근대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때문에 30년대는 주지주의 계열의 시, 주지주의라는 것은 자신의 어떤 지적, 정서적 표현을 하는 시를 주지주의라고 그래요. 그리고 시문학파의 순수시가 나오기 시작한다. 순수시는 어떤 정치적 이념이나 이런 걸 담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예술적인 시를 쓰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 그리고 이제 모더니즘 시, 자, 모더니즘 시는 현대 이미지입니다. 도시 이미지를 작품에 많이 실어요. 그 생명파, 이때 생명파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 화자의 내면, 화자의 생명의식, 이거를 많이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생명파라고 얘기를 했고, 역시 저항시가 나오죠. 이때는 1940년대. 40년대는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면서 좀 뭐랄까, 좀 이렇게 극에 달했다고 해야 되나? 예, 그래서 민족말살 정책을 많이 펼치죠. 근데 그거에 대한 반발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항시들이 많이 나왔다. 그냥 흐름입니다. 흐름. 자, 광복 이후는요. 광복 직후의 기쁨과 기대를 담은 시, 일제강점기의 저항 의지를 담은 유고 시집이 출간된다. 그래서 윤동주 시 같은 경우에도 1946년에 나와요. 윤동주는 1944년에 죽었어. 예. 그래서 유고 시집이 나오고 6.25 전쟁의 상흔으로 인한 슬픔과 허무, 비판 의식 등이 담긴 시가 창작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민족 비극이잖아. 남한 북한 합쳐가지고 거의 한 4,500만 명 정도 죽어요. 400만 명 정도 죽었나? 뭐 그래. 예, 물론 군인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민족인데 이념이 다르다고 치고받고 싸우고, 지금도 그러지. 예, 지금도 정치적으로 보면 진보다 보수다 해도 치고받고 싸웁니다. 자, 그리고 전통적 서정시의 순수성 등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보였고요. 6, 70대 들어가면은 이제 정치적인 격변기입니다. 이때는. 자, 4.19 혁명이 좌절된 이후, 자, 4.19 혁명은 뭡니까? 이승만 정권을 몰아낸 게 4.19 혁명이다. 여러분들 4.19 혁명은요, 고등학생이 주축이 된 시위야. 예. 그래서 이승만이 계속해서 정권을 잡으려고 하니까 고등학생들이 들고 일어나고 일반 시민들도 같이 합세합니다. 그래서 서울의 봄이라고 해서 이승만이 이제 하야를 발표를 하고 이제 어떤 민주주의의 어떤 출발점으로 중요하게 보는 게 4.19 혁명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1년 뒤에 1961년 5월 16일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키죠. 1년 만에 이제 독재로 바뀐다. 그래서 4.19 혁명이 좌절된 이후 참여시 계열의 시, 참여시는 이제 시민들로 하여금 좀 이렇게 생각을 일깨우게 만드는 그런 작품들이 있어요. 참여시 계열의 시와 순수시 계열의 시가 창작되었고, 그 다음에 70년, 6, 70년도 산업화 시기입니다. 산업화에 대한 비판과, 자, 왜 비판을 하게 되었느냐? 대기업 중심으로 정부가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하고 서민들이 주고 자빠지는 겁니다. 자, 노동법이 있긴 있지만 그냥 문서상으로 있는 거고, 예, 하루에 노동을 16시간씩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죽어. 그렇죠?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만 자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 다 일을 하니까
그렇게 쪼았던 시기가 70년대가 되겠다. 그래서 산업화에 대한 비판과 그 과정에서 소외된 이들에 대해서 이제 작품을 많이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군부 독재, 아까 얘기했다시피 박정희 쿠데타 이후 군부 독재에 대한 비판과 풍자를 드러낸 작품이 창작이 됩니다. 자, 80년대 이후로는 개인적, 일상적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이 많아지고요. 생태주의, 여성주의, 소수자 문제와 다문화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작품을 쓰고 있다. 질문. 아직 머리 안 들어가죠? 예, 개략적으로 흐름만 잡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사문학인데, 서사는 이제 소설이 되겠죠? 비슷해. 서정문학하고 비슷하게 갑니다. 자, 개화기. 계몽의식을 고취하는 신소설, 신교육 예찬과 구습타파 등이 주된 내용으로 등장한다. 그래서 근대를 이루자, 계몽을 하자. 이게 신소설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체 소설도 많이 나왔어요. 토론체 소설. 우리가 앞으로 우리 민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토론체 소설도 많이 나왔습니다. 자, 1912에서 20년대 3.1운동 실패 이후 패배의식과 허무주의적 경향이 작품과 더불어 카프 결성으로 계급주의 소설도 등장한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계급주의 소설은 굉장히 폭력, 방화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자, 20년대 소설은 전반적으로 암울한 성격을 보이는 단편 소설의 기틀을 확립한다. 김동인, 현진건, 염상섭, 전영택. 그래서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20년대 작품이 되겠습니다. 현진건 작품은 지금 봐도 깔끔해요. 예, 지금 봐도 굉장히 잘 쓴 작품입니다. 자, 3, 40년대 일제의 민족 말살 정책으로 문학 활동이 위축된다. 그러니까 우리말을 못 쓰게 하고 우리말로 된, 우리 글로 된 문학 잡지들 다 폐간시킵니다. 조선 총독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문학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자, 시대의 총체적 현실을 반영하는 리얼리즘 계열의 소설. 리얼리즘은 사실주의다. 그래서 현실을 반영하는 작품들이 이때 많이 나옵니다. 도시의 일상적 삶과 문명 비판을 다룬 모더니즘 계열의 소설, 식민지 농촌의 실상을 다룬 소설, 노동자의 삶과 투쟁을 다룬 소설, 식민지 지식인의 고뇌를 다룬 소설, 인생 자체의 의미, 토속적 세계를 다룬 소설 등 다양한 작품이 발표되었다. 자, 광복 이후 해방 직후 사회적 혼란상, 그렇죠? 한번 물어볼까? 제이야, 우리나라가 언제 광복했니? 언제 독립했어? 잘 모름? 1945년 8월 15일이죠. 이게 광복절이잖아. 그치? 정부 수립은 언제 합니까? 현수야, 정부 수립 언제 하니? 그만 자. 정부 수립.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언제죠? 모름? 3년 뒤 1948년 8월 15일 이때 정부 수립을 합니다. 그러면 3년 동안 무정부 상태야. 3년 동안 무정부 상태였어요. 그래서 누가? 미군이 이때를 미군정 체제라고 그래. 미군정 시기라고 그래. 미군이 대신 이걸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도망갔던 친일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죠? 자, 갑작스럽게 광복이 되니까 일본한테 붙어가지고 같은 민족을 핏바라먹던 친일파들이 다 도망가게 되죠. 그런데 무정부 상태가 되니까 이 미군들이 혼란이 빠집니다. 야, 이거 뭐야? 이 조선이 꽤 큰 나라네? 이거 우리끼리 안 되겠는데? 해서 도망갔던 친일파를 다시 불러들여요. 그러면 이 친일파가 뭘로 바뀌는 거야? 자연스럽게? 뭘로 바뀌어요? 친미파로 바뀌는 거지. 그렇죠? 미국이 자기를 불러줬으니까. 그러면서 신분 세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민특위가 있어. 반민족 특별위원회. 반민특위가 있었는데 정부 수립이 되면서 이쪽에 친일파 애들이 자유주의로 바뀌고 친미주의로 바뀌면서 이놈들이 이 반민특위를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일파 청산이 안 됐어. 우리는. 북한은 친일파 청산 싹 했죠. 다 죽여버리거든. 그놈들도 무식합니다.
친일했던 사람들 싹 다 모아서 다 죽여버리거나 아오지 탄광 보내버리거나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정치적인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친일파 청산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혼란기가 혼란에 혼란을 더 거듭하는 거야. 그러다가 전쟁 빵 터져버렸죠. 그치? 예. 그리고 나서 전쟁 끝나고 이제 국가 재건에 힘을 써야 되니까 역시나 친일파 청산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서로 니네 할아버지 친일했지? 라고 정치권에서 싸우는 이유가 이거야. 우리는 이게 청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광복 이후에는 이런 혼란기 사상, 혼란기의 현실을 작품에 실을 수밖에 없겠다. 자, 그리고 이제 전쟁이 났으니까 어떤 인간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실존주의 문학도 생겨요. 네. 바로 이겁니다. 인간의 본질이 뭐냐? 이걸 실존주의라고 그래. 자, 6, 70년대 자유와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민중의 저항의식 등 당대 시대에 반영한 소설작품이 창작되고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이면에 자리한 농촌 공동체 해체. 자, 농촌 공동체 해체가 뭐냐면 농촌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도시로 갑니다. 돈 벌려고. 예. 도시로 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6, 70년대는 산업화 시대예요. 그래서 정부가 대기업 위주로 정책을 짭니다. 그러다 보니 농촌을 신경을 못 써줘. 그러니까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봤자 계속 빚만 져요. 농사 짓는 게 더 빚을 지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 젊은이들이 다 도시로 떠나죠. 자, 노동 문제, 도시 빈민 문제 등을 다룬 다양한 소설이 창작되었고, 자, 80년대 이후는 독재 권력에 대한 민주화 운동이 노동운동, 통일운동, 여성 해방 운동에 영향을 주게 되었고, 산업화 그늘에 대한 비판과 반성의 내용을 다룬 소설 작품이 창작되었다. 요즘은 출판 소설도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웹툰, 웹소설 이런 것도 많이 있죠. 그리고 요즘은 웹소설이 어떤 산업의 한 축을 또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벌집 막내아들 같은 경우 그게 이제 원작이 또 웹소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 이쪽으로도 산업 전반에 또 영향을 끼치고 있죠. 자, 볼까요? 정지용의 향수. 향수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러니까 제목에 이미 정서가 나와 있습니다. 제목에 이미 고향에 대한 그리움 정서 나와 있네. 자, 문제 먼저 볼까요? 1번 내용 정리네. 2번 해설서입니다. 3번 후렴구에 대한 반응 되어 있어요. 자, 2번 먼저 보고 작품 분석하겠습니다. 자, 20년대 감상적 낭만주의 시나 민요시 또는 카프의 경향시와 달리 정지용은 자신의 작품에서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시를 창작했다. 특히 시어를 선택하고 대상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 중 내용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형식을 찾으려 노력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종민이들 졸리구나, 그지? 예. 온다 잠이 온다. 이 작품은 여러분들이 여러 번 봤을 겁니다. 들어본 적 있을 거야. 보겠습니다. 자, 정서를 찾자. 이미 우리 정서 찾았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었어. 그럼 왜? 뻔한 거 아니니?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왜? 고향이 아니니까. 네. 그리고 표현기법들 정리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심상 1년입니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줄되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자, 그래 우서가 여기 옛이야기 지줄되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간다. 여기 쌤 표현법 뭐가 있니? 응? 찾아봐. 뭐가 있을까? 얘기하는 거야. 모르면 모른다. 이미지? 무슨 이미지? 모르겠어? 제이야, 여기 뭐 있니? 정보를 우리가 뽑아내는 겁니다. 옛이야기 지줄되는 실개천에 휘돌아 나가고 정보를 찾는 거야. 어떤 거? 의인법 있죠? 옛이야기 지줄되는 실개천이래. 예, 의인법입니다. 옛이야기를 지줄대다 떠든다는 얘기거든? 의인법이죠?
그리고 또 뭐가 돼? 청각적 이미지가 있는 거지. 지줄된다. 청각적입니다. 또 뭐 있어요? 종민아 또 뭐 있니? 모르겠어? 회돌아 나간다 라고 되어 있어. 시각적이죠. 그래서 옛이야기 뒤줄대는 실개처 의인법 그리고 뒤줄댄다 청각적 회돌아 나간다 자 눈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시각적이다. 현수야! 저기 잘해 현수야. 얼룩배기 황소가 현수야 여기는 어떤 표현법? 어? 뭐라고? 내가 요즘 귀가 잘 안 들려. 크게 얘기해야 돼. 뭐라고요? 얼룩배기 황소. 여긴 시각이지 시각. 해설빛, 금빛, 개를 우는 거. 자 여기는 뭐가 있을까 우서가? 해설빛, 금빛, 개를 우르면 우는 거. 어? 뭐라고요? 청각적? 청각이긴 한데 울음 청각이죠? 이걸 뭘로 표현해서? 금빛이라고 표현했네. 자 이거 공감각이네요. 청각의 시각화. 청각의 시각화입니다. 그곳이 차마 꿈인데 이칠리야. 제이야 여기는 어떤 표현법? 그곳이 차마 꿈인데 이칠리야. 어떤 표현법? 모르겠어요. 여긴 서리법이죠. 꿈에 안 미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년에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1년은 어떤 고향의 정경 고향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그죠? 원경이지 원경. 먼 경치.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실개천이 흘러나간다. 시각적인데 멀리 본 거야. 원경입니다. 그리고 청각. 음무. 금빛 게으른 울음 오는 곳. 예, 공감각. 청각의 시각화가 있다. 2연. 지라로에 재가 식어지면 종민아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정보 뭐가 있어? 시각적. 시각적? 좋습니다. 시각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 어? 촉각. 자 시간의 경과가 있지. 시간의 경과. 시간이 흘러가는 거야. 지라로에 또 지라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뭐예요? 아 겨울이구나. 질화로 이거 손난로 같은 경우 그치? 추우니까 지라로에 재가 식어지면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현수야 여기는 뭐가 있을까요?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어떤 거? 시각적? 뭐라고? 청각? 자 순서대로 가볼까? 빈 시적 허용이죠. 시적 허용 쓰고 자 시적 허용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운율입니다. 운율 리듬감 맞춰주려고. 밤바람 소리 청각이죠. 말을 달린대 이거 시각이죠. 마찬가지로 밤바람 소리에 말을 달리고 공감각이다. 즉 밤바람 소리를 말이 달려가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청각의 시각화. 다음에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아무것도 없죠? 여기는 예,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말했어. 집베개를 돋아 고이시는 거 별로 없네 여기는 그치? 굳이 찾자면 뭐 고단한 하루 요 정도밖에 안 되겠다. 자 그러면 2연에서 자 그곳이 차마 꿈엔드 이칠리아 자 여기는 후렴구처럼 작동하고 있네요. 후렴구가 있으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시적 안정감입니다. 시적 안정감 그리고 운율 형성이죠. 운율 형성 그리고 얘는 의미가 있으니까 의미 강조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2연의 내용은 뭡니까? 고향집에 대한 묘사 고향집 묘사가 되겠고 얘는 근경이죠. 근경 가까운 경치 그치? 실내에 아버지가
이렇게 졸고 있는 모습 묘사를 했다. 3년 흙에서 자란 내 마음. 우서가 여기 표현법 뭐 있을까? 뭐가 있어요?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화류? 오, 좋습니다. 마음이 자랐어. 활류 있고, 그 다음에 내 표면적 하자도 있지, 그치? 예, 이렇게 찾는 거야. 정보 찾는 겁니다. 거기서 자란 내 마음, 마음이 자랐다. 활류, 내 표면적 하자.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자, 제이야, 여기는 뭐가 있을까요? 시각적 하늘빛 시각이 있죠? 자, 또 뭐가 있어? 파란. 이것도 시적 허용이네. 그 다음에 정서 표현도 있죠? 그립다. 정서 표현도 있습니다.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쏜 화살. 이렇게 되죠. 함부로 쏜 화살. 그러면 이때 파란 하늘빛이 뭐가 되는 거야? 파란 하늘빛은 화자의 이상. 동경이 되겠네.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쏜 화살. 그쵸? 예. 여기 닿고 싶은 거야. 하늘에 닿고 싶어요. 이상과 동경이 되겠고, 자,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려 풀숲 이슬에 함추름 휘적시던 곳. 종민아, 여기는 어떤 표현 방식? 시각? 함추름 휘적시던 곳. 시각일까? 뭐 시각으로 봐도 되고 촉각으로 볼 수도 있죠. 젖는 모습, 그 풀숲 이슬 젖는 모습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것이 참여 꿈에도 이칠리 안 잊힌다는 얘기고, 자, 그러면 3년의 내용은 뭡니까? 어린 시절의 이상과 동경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다. 여기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려 풀숲 이슬에 함추름 휘적시던 곳. 그 다음 사연.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지근해.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민머리. 이렇게 되겠죠, 그치? 자, 그러면 제이야,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민머리. 여기 쓰인 표현법도 뭐가 있을까요? 시각, 그리고 중요한 거 있다. 중요한 거. 의인법이죠. 왜? 춤춘데. 뭐가? 검은 기민머리가 춤춘데. 춤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 의인법. 잘했어.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 자, 사철 발벗은 아내.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아, 노동하는구나. 노동의 힘겨움. 사계절 내내 발벗고 있어야 돼요. 따가운 햇살 등에 지고. 따가운 햇살 촉각이죠. 따가운 햇살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거 역시 노동의 힘겨움이네. 그것이 차마 꿈에 이칠리야 잊혀지지 않는다. 자, 그럼 사연에서 얘기한 것은 뭡니까? 힘든 노동을 하는 어린 누이와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죠. 아내에 대한 그리움. 미리 얘기하면 정지용은 이제 일본 도쿄 교토에 가서 유학합니다. 영문과였나? 동지사 대학교. 예. 교토에 있어요. 카톨릭 계열 미션 스쿨이 있습니다. 그리고 윤동주도 나중에 이쪽으로 또 유학을 옵니다. 문학부에. 예. 정지용 후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년입니다. 하늘에는 성근 별, 성글다 듬성 있는 별이란 뜻이야. 역시 시각적이죠?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종민아, 여기는 어떤 표현법일까? 어? 잘 안 들려. 촉각? 어디 촉각이 있어? 하늘에는 성근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이거 촉각이 아니죠? 이거 화류법이지. 그리고 시각적이죠. 그렇죠?
그리고 시간의 경과. 굉장히 아름답게 쓴 거야.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그쵸? 예. 서리 까마귀 우지 짚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현수야, 여기는 어떤 정보? 뭐가 있어요? 정보는 다 찾아주는 겁니다. 어떤 정보? 잘 모르겠어? 계절적인 정보가 있죠? 우지 짚고 청각적이죠? 초라한 지붕. 아, 가난하구나. 이렇게 정보들 튀어나옵니다. 정보들 여러분들 다 체크해 줘야 되겠죠. 하늘에는 성금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 까마귀 우지 짚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의 시각이죠.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거. 도란도란. 자, 음성 상징어 의성어가 있네.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단란한 가정. 그쵸? 그래서 오연은 가난하지만 단란한 가족의 모습, 이것에 대한 그리움이 나타나 있습니다. 질문. 다시 분석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고등학교 가서 내신 문제 나올 때 이상한 작품도 튀어나와도 분석 가능한 거야. 자, 전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휘둘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의인법 청각적 시각적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빛 금빛 게으름 우는 곳 공감각적 청각의 시각화 있었죠. 그래서 고향의 풍경묘사 원경 먼 경치 그곳이 참여 꿈에도 이칠리아 서리법이고 운율 형성 및 시적 안정감 그리고 의미 강조 지라로에 재가 식어지면 빈 밭에 밤바람 소리는 말을 달리 역시 공감각 넓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베개를 누다 보이시는 곳. 그래서 여기서는 고향집에 대한 묘사 근경이라고 얘기를 했고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소나사를 찾으려 풀소비스레 함추름 휘적시던 것. 자,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의 이상과 동경에 대해서 노래를 했고요.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기민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버스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주동고. 그래서 어린 누이와 아내의 힘겨운 노동 그것마저도 그립단 얘기야. 하늘에는 성금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시간의 경과 서리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자, 청각적 시각적 있으면서 가난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흐릿한 불빛에 도란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곳. 그러니까 가난하지만 이렇게 단란한 가족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자, 문제입니다. 윗글을 감상하고 정리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년 배경 넓은 벌 대상 실개천 황소 내용 정리 평화롭고 한가로운 고향 마을의 정경 맞죠? 근데 정경은 뭐냐면 풍경인데 정서가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걸 정경이라고 그래요. 정경. 2년 배경 겨울밤 방안 대상 아버지 겨울밤 풍경과 늙으신 아버지는 그리움 맞고 3년 풀숲 대상 어린 나 가족들이 겪어야 될 현실의 고단함 틀렸죠? 유년 시절에 이상과 동경이 나와 있었어. 4년 들판 대상 누이 아내 내용 소박하고 평범했던 누이와 아내의 그리움 모습 맞고 5년 늦가을 방안 대상 가족들 단란하고 정겨운 고향집에 대한 회상 맞죠? 아닌 것은 3번. 자, 박스. 아이고, 이거 운명이면 파악하는 거였구나. 자, 거꾸로 한번 가볼게요. 미음,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시간이 경계했음을 드러내고 있다. 발을 옮기고 맞네요. 리얼, 비유적 표현을 통해 검은 기민물의 속성을 구체하고 있다. 리얼이 어딨어?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기민머리. 그래서 비유적 표현을 통해 맞고 검은 기민 속성을 구체한 맞고 3번 디귿 빈의 음절수를 늘린 시적 허용을 통해 비어있는 밭의 상태를 부각 빈 밭. 글쎄 2번 니은 시각의 청각화가 일어나 이거 틀렸다. 시각의 청각화가 아니라
청각의 시각화죠. 그죠? 그리고 황소의 외양을 구체하는 것이 아니라 황소의 울음을 구체화했다. 금빛 게으른 울음일 것 같아. 니은 어디 있어? 맞죠? 예, 이거 시험 100%입니다. 이거 해설피 금빛 게으름 100%고 문제는 이것과 유사한 것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 공감각 찾아야 되고 1번부터 5번까지 다 공감각 나올 수도 있어. 그럴 때는 청각의 시각화를 찾아야 된다. 마찬가지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이것도 시험 굉장히 잘 나옵니다. 다기출이야. 3번 후렴구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칠리아와 같은 서류적 표현을 통해 주제의식 부각 맞고 매 연의 끝마다 규칙적으로 반복되어 형태적 안정감 부여 맞고 이거 뭐지? 붙임표와 같은 문장부호를 통해 앞서 드러낸 정서가 이어짐을 드러내고 있군. 그런가요? 네, 이렇게 그것이 참아 연결해주고 있네. 그 다음에 4번 참아와 같은 수식어를 통해 고양이에 대한 화자의 자조적 태도. 이게 틀렸다. 자조적 태도는 나는 안 돼, 내가 그렇지 뭘, 내가 해서 뭐 하겠어, 이걸 자조적 태도라고 한다. 4번 틀렸고 자조적 태도가 아니라 그리움이죠. 그리움. 5번 그곳이와 같은 구조를 통해 각 연의 는던 곳으로 끝나는 부분과 좋습니다. 그래서 아닌 거는 4번. 자, 질문 없어요? 잠깐 쉬겠습니다. 김유정의 본번 보도록 하지요. 문제 먼저 보며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 적절하지 않은 것,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거죠. 해설서 읽고 들어가야 되겠죠. A, B에 대한 건데 요거 지금 이렇게 붙어있단 말이에요. 그치? 이럴 때는 다 보고 들어갑니다. 자, 김유정의 소설은 1930년대의 어둡고 삭막한 농민들의 삶을 해학적으로 그려냄으로써 농민들의 끈질긴 생명력의 저변을 펼쳐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자, 해학은 재미죠, 재미. 특히 본범에서는 사건에 대한 왜곡된 시점과 과장된 희극적 상황, 대조적 성격을 지닌 인물의 설정,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말과 비속어의 사용을 통해 해학성을 부각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해학적 요소, 이 작품의 해학적 요소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학의 예술미 기억나나? 문학의 예술미는 네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었어요. 우아미, 숭고미, 비장미, 그리고 골개미. 골개미가 이제 웃음이고, 골개미는 다시 풍자와 해악으로 구분이 된다. 자, 풍자는 공격적 웃음이죠. 상대방을 희화화 시킵니다. 우스갯거리를 만드는 거야. 근데 해악은 단순 재미. 우아미는 우아하게, 숭고미는 어떤 높은 정신적 경지를 나타내는 거를 숭고미라고 그래. 뭐 지조절이 절개 이런 걸 나타내는 겁니다. 뭐 춘향이 정절 이런 게 다 숭고미입니다. 비장미는 슬픔. 자,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제목부터 뜻풀이하면은 하나는 계절이고 하나는 청춘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전체 내용이 장인이 있고 내가 있고 그다음에 점순이가 있고 나는 대릴사위야. 대릴사위는 뭐냐면 처가에서 얹혀 사는 걸 대릴사위라고 그래. 근데 이제 계약을 맺어요. 점순이 키가 어느 정도 크면은 너를 결혼시켜 주겠다 하면서 나를 이제 일을 시킵니다. 근데 이제 7년 동안, 3년이구나. 3년 동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안 시켜주니까 그건 그러한 갈등이 발생을 한다. 자, 볼게요. 원래 전체 내용을 보면은 이게 역순행적 구성으로 되어 있어.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의 흐름대로 나타나지 않고 시간의 뒤죽박죽 섞여 있습니다. 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려밥 먹고 왜 성례 안 하지요? 성례가 결혼이야. 이게 어떤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나는 이렇게 혼용했다. 나 1인칭이죠?
자, 여러분들 소설 읽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소설상 특징을 잡아라. 이거 뭔 소리지? 어디서 나는 거지? 바뀌니? 안쪽인가? 소설상 특징. 자, 인칭 잡아야 되고요. 얘는 지금 1인칭 미리 막 얘기합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이야. 자기 이야기하는 거야. 그리고 묘사, 네, 배경 묘사하고 그다음에 인물 묘사. 배경은 시간 공간. 인물은 내면 묘사하고 외양 묘사. 요거 체크를 하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끊어 읽기. 끊어 읽을 때는 시간 달라지면 끊고 공간 달라지면 끊고 그다음에 새로운 인물 뉴 페이스 나오면 끊고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부려만 먹고 왜 성리 안 하지요? 나는 이렇게 호령했다. 1인칭 주인공. 하지만 장인님이 선뜻 오냐 내리라도 성례시켜주마 했으면 나도 성가신 걸 그만뒀을지 모른다. 나야 이러면 때린 걸 아니니까 나중에 장인 쳤다는 눈명도 안 들을 터이고 얼마든지 해도 좋다. 한 번은 장인님이 헐떡헐떡 기어서 올라오더니 내 바짓가랑이를 요렇게 노리고서 단박 움켜잡고 매달렸다. 그냥 거시기 잡은 거야. 악! 소리를 치고 나는 그만 세상이 다 팽그르 도는 것이 빙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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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 잡아먹어라 잡아먹어. 일단 빙장은 장인의 높임 표현이에요. 요런 것들이 이제 해학적이라는 얘기지. 그지? 예, 서로 이제 장인하고 사위하고 이제 서로 이제 불화를 잡아 뜯으면서 싸워. 예. 중야. 내가 머리가 터지도록 매를 얻어맞은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가 또한 우리 장인님이 유달리 착한 곳이다. 자, 미리 얘기하겠습니다. 이 A 부분이 현재야. 이 A 부분이 현재고 나머지는 다 과거입니다. 과거. 여느 사람 그리고 이 부분이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 작품의 마지막 부분이야. 여느 사람이면 사경을 주어서라도 당장 내쫓았지. 사경은 이제 세경 품삯입니다. 품삯. 품 노동, 삭 돈. 사경을 주어서라도 당장 내쫓았지. 터진 머리를 불솜으로 손수 지져주고 주머니에 희연 한 봉을 넣어주고 희연 담배 그리고 올가을엔 꼭 성례를 시켜주마. 암만 말고 가서 뒷골에 콩밭이나 얼른 갈아라 하고 등을 두드려줄 사람이 누구냐? 나는 장인님이 너무나 고마워서 어느덧 눈물까지 났다. 점순이를 남기고 이제 내쫓기려니 하다 뜻밖의 말을 듣고 빙장님 이제 다시는 안 그러겠어요. 이렇게 맹세를 하며 부리야사리야 지게를 지고 일터로 갔다. 자, 다시 얘기하자면 여기가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게 현재인 거야. 그러나 이때는 그걸 모른다는 것을 뭘 모릅니까? 예, 장인님의 어떤 성격 그리고 나한테 잘해주는 거 그리고 가을에 결혼시켜 준다는 말 이때는 그걸 모르고 장인님을 원수로만 여겨서 잔뜩 잡아당겼다. 자, 여기 중략 부분 윗부분에서는 장인하고 나하고 서로 불알 잡아뜯기 하고 있어요. 바로 그 장면이야 지금. 아 이놈아 놔라 놔. 장인님은 헛손질을 해가며 솔개미에 챈 닭의 소리를 연해 질렀다. 놓긴 왜 이왕님이 호되게 혼을 내주리라 생각하고 짓궂이 더 댕겼다만 장인님이 땅에 쓰러져서 눈에 눈물이 핑 도는 것을 알고 좀 겁도 났다. 할아버지 놔라 놔라. 그래도 안 되니까 예 점수나. 자, 장인이 나한테 할아버지라고 부르죠. 이런 것들이 다 해학적인 요소입니다. 이 악장에 안에 있었던 장모님과 점순이가 헐레벌떡하고 단숨에 뛰어나왔다. 나의 생각에 장모님은 제 남편이니까 역성을 하려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점순이는 내 편을 들어서 속으로 고소하겠지. 자,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점순이도 나를 뭐 이렇게 나쁘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자꾸 부추겨 싸움을 장인하고 싸움 부추깁니다. 그래서 그거를 믿고 이제 장인의 거시기를 이렇게 붙들고 늘어지는 겁니다. 대체 이게 웬 속인지 지금까지도 나 영문을 모른다. 아버지를 혼내주기는 제가 내려놓고 자기가 나한테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달겨들며 에그머니 이 망할 게 아버지 죽이네 하고 내 귀를 뒤로 잡아당기며 마냥 우는 것이 아니냐. 그만 여기에 기운이 탁 꺾여 나는 얼빠진 등신이 되고 말았다. 장모님도 덤벼들어 한쪽 귀마저 뒤로 잡아치면서 또 우는 것이다.
이렇게 꼼짝도 못하게 해놓고 장인님은 지게막대기를 들어서 사뭇 내려줘겼다. 그러나 나는 구태여 피하려지도 않고. 자, 왜 안 피해요? 충격 먹은 거지? 예, 점순이가 내 편을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니까. 나는 구태여 피하지도 않고 암만 해도 그 속 알 수 없는 점순이 얼굴만 멀거니 들여다봤다. 이 자식 장인님 께서 할아버지 소리가 나오도록 해. 이렇게 돼 있죠?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역순행적 구성이기 때문에 이게 내신으로 튀어나오면은 시간 순서 잡는 거, 사건의 순서 잡는 문제 100%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 1번.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장모와 점순은 모두 장인의 편을 들며 나를 만류하고 있다. 그렇고요. 나는 점순이 자신의 편을 들지 않는 것에 대해 의아해하고 있다. 그렇고요. 점순은 자신의 속내를 장인에게만 드러내어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장인은 나에게 매몰찬 모습과 인자한 모습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 그렇고요. 나는 성내를 자신의 노동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인식. 그렇죠? 아닌 것은 3번. 자, 자신의 속내를 장인한테만 드러낸 것이 아니라 나한테만 드러냈어. 나한테만. 그리고 나서 막상 일 터지니까 장인 편을 들고 있죠. 자, 문제 2번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자식 이 망월개와 같은 비속어의 사용을 통해 해학생의 부가 맞고 나의 시선을 통해 사건을 전달하고 있으므로 사건에 대한 왜곡된 시점이 발생했죠. 즉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점순이가 내 편이 될 줄 알았는데 내 편이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치? 즉 사건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나의 어리숙한 모습이 있고요. 세 번째, 한 집에 기거하면서도 영문을 모르는 나의 우둔한 성격을 통해 해학생이 부각되는군. 네 번째, 장인을 보고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나의 말은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말로 볼 수 있고. 자, 이거 거꾸로 돼 있다. 장인한테 할아버지, 내가 할아버지라는 것이 아니라 장인이 나한테 할아버지라고 얘기를 했죠. 그쵸? 그 부분이 바로 어딥니까? 자, 지문에서 확인해 보면은 여기 할아버지 놔라 놔 이게 하는 부분, 여기는 내가 장인을 붙든 거고요. 나는 장인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빙장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4번 장인을 보고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나의 말은 아니죠.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장인입니다. 자, 5번 바짓가랑이를 움켜잡고 다투는 장인과 나의 가정된 모습을 통해 해학생이 드러난다. 맞죠? 따라서 아닌 것은 4번. A와 B에 대한 이해. 자, 아까 얘기했습니다. A는 현재 상황이고 여기에서는 내가 회유된 모습이야. 근데 B에서는 그냥 맞고만 있어요. 그쵸? 점순이 행동으로 인해서 점순이 때문에 의아해하며 그냥 맞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적절한 거 1번. A와 달리 B에서는 나의 회상을 통해 과거와 현재의 경험을 대비 아니고. 2번. A와 달리 B에서는 주로 장인의 외양묘사 아니고. 3번. A에서는 주로 두 인물 간의 첨예한 갈등 아니죠. 여기는 지금 나를 지금 회유하고 있는 겁니다. 4번. B와 달리 A에서는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이거 없어요. 5번. A는 B보다 나중이라는 사건으로 맞고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일터로 나서는 나의 어리숙한 부각 맞죠? 자, 갈등이 해결되려면 뭐 해야 돼? 결혼해야 되거든. 근데 결혼시켜 줄게라는 말에 또 속아서 일터로 가는 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질문. 안 계심? 자, 김서울의 진달래꽃 나와 있네요. 그리고 고재종의 첫사랑 나와 있네요. 자, 둘 다 내신 100%입니다. 문제 먼저 볼까요? 가와 나의 공통점. 가의 표현상 특징. 자, 2번 문제 먼저 풀어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3번 해설서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있을 때는 해설서 보고 나 먼저 분석을 해줘도 괜찮다. 자, 3번 박스 볼게요. 이 시는 자연물인 나뭇가지에 눈이 쌓이는 풍경을 보고 쉽게 헤어질 가능성이 높은 첫사랑일지라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열정적인 마음과 인내와 헌신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첫사랑을 이루기 위한 과정을 비유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자연의 순환적 질서를 바탕으로 첫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자, 그러면 나 작품 먼저 보겠습니다. 고재종의 첫사랑. 자, 정서 외 표현 기법 그리고 심상 정리해 주면 되겠죠.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 한 번 피우려고. 제이야, 여기 표현 방식 뭐 있지?
시각 있죠? 나뭇가지가 흔들린다. 시각적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피우려고 의지적 태도죠? 그죠?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우서가 여기는 뭐가 있니? 서리법. 서리법 있고요. 또 뭐가 있죠? 시각은 위에 있었고 의인이죠. 의인.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어요. 도전은 사람이 하는 거거든. 자, 그래서 1년에서는 눈의 노력입니다. 눈의 노력.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꽃은 뭐가 돼요? 눈꽃이지, 눈꽃. 그럼 이 눈꽃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예, 첫사랑.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 한 번 피우려고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을까? 눈을 의인화했고요. 눈의 도전, 눈의 노력을 이야기합니다. 2연 싸그락 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자, 싸그락 싸그락 의성어 두드려 보았겠지. 추측이죠. 난분분 난분분. 자, 어지럽게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의태여. 춤추었겠지. 역시 추측이죠. 자, 요렇게 놓고 보니까 2연의 1행과 2행은 대꾸법이죠. 비슷한 문장 방식을 한 번 더 쳐주는 거야. 그럼 대꾸법이다.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수백 번. 자, 바로 미끄러지고 미끄러 수백 번. 이게 뭐야? 많은 도전이 되겠죠. 1년에서 얘기했던 많은 도전입니다. 그래서 2연에서 나타나는 것은 뭡니까? 눈의 노력. 예, 추측. (3년)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 종민아, 여기는 어떤 표현법? 청각? 여기 청각이 어디 있어? 귀 들리는 게 있어 여기에?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 청각 어디 있니? 휙? 아니야. 시각적이죠, 시각. 그리고 이때 사랑은 뭡니까? 첫사랑.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아, 첫사랑의 속성. 금방 깨진다는 얘기지. 종민이 첫사랑 깨졌지? 아니야? 깨졌죠? 예, 원래 첫사랑 깨지는 겁니다. 갑자기 배고파지네. 바람 한 자락 불며 휙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 햇솜 같은 마음을 다 퍼버준 다음. 햇솜 같은. 현수야, 여기는 어떤 표현 방식? 지규가 있죠. 지규 비유했어. 햇솜 같은 마음입니다. 햇솜 같은 마음. 햇솜 뭔가 좀 가볍고 따뜻하고, 그렇죠? 예. 다 퍼버준 다음에야 눈의 헌신. 아까 우리 박스 봤죠? 눈에 인내와 헌신이, 노력이 있다고. 바람 한 자락 불며 휙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 햇솜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준 다음에야 마침내 피어낸 저 황홀 보아라. 우서가 여기는 어떤 표현법? 시각적 있죠? 자, 그 다음에 황홀이 뭐야? 얘는 눈꽃이 되겠지, 그치? 즉 첫사랑이 되겠죠. 그 은유도 있는 거죠. 은유법. A는 B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3년의 내용은 뭐가 되겠습니까? 첫사랑 이룩함. 이룩함이 아니라 이룸으로 하자. 이룸. 첫사랑을 이룸. 바람 한 자락 불며 휙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 햇솜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준 다음에 마침내 피우는 저 황홀 보아라. 봄이며, 자, 계절이 달라졌다. 1, 2, 3년은 겨울인데 여기는 겨울이었는데 여기는 봄이죠. 자, 시상 전개 방식, 시간의 흐름이 되겠네. 시상 전개 방식은 시간의 흐름, 이게 되겠고요. 봄이면 가지는 그 한 번 된 자리에, 자, 그 한 번 된 자리, 여기 뭐가 있었다?
눈꽃이 있었다. 그쵸? 근데 된 자리래요. 촉각적이죠? 그러면서 첫사랑의 실패. 이걸 나타내주고 있네. 봄이면 가지는 그 한 번 된 자리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역설법이죠? 그런데 이 아름다운 상처가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봄꽃이네, 봄꽃. 진짜 꽃이 폈네. 그럼 봄꽃의 의미는 뭐가 되나요? 어떤 성숙된 사랑? 이걸 의미할 겁니다. 한번 뒤었으니까. 현수야, 너 뭐 메모 안 해? 너 멍 때리네? 현수야! 멍 때리네? 메모 열심히 해야지. 노트 정리해야지. 질문하세요. 없음? 자, 숙제는 항상 노트 정리하라고 얘기를 했죠? 노트 정리 다음 주 화요일에 점검하겠습니다, 여인. 그리고 오늘 국어 테스트 있어. 쉬워. 했던 거야. 했던 건데 틀리면 안 되겠지. 틀리면 혼나. 자,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 가능하죠. 내신 100%고요. 자, 1번. 가와 나의 공통점. 우리가 지금 3번을 봤지? 맞아. 나를 봤죠? 자, 1번. 많은 도전과 같은 비유적 표현을 통해 나뭇가지에 눈이 쌓이는 풍경을 형상화했다. 맞고, 눈이 두드리고 춤추고 미끄러지는 모습을 통해 사랑을 이루기 위한 헌신과 인내를 드러낸다. 맞죠? 바람 한 자락 불며 휙 날아간 사랑을 통해 쉽게 헤어질 가능성이 높은 첫사랑의 특성. 맞고, 햇솜 같은 마음을 다 퍼붓는 모습을 통해 첫사랑을 위해 열정적인 마음을 바치는 모습. 맞고, 아름다운 상처와 같은 눈 쌓인 나뭇가지 모습을 통해. 틀렸죠? 아름다운 상처는 눈 쌓인 나뭇가지가 아니라 진짜 꽃이 핀 거지. 5번이 틀렸다. 자, 이번엔 가 작품을 보도록 해봅시다. 김소월의 진달래꽃. 뭐 유명한 작품이죠. 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보내 드리오리다. 이렇게 되어있네. 자, 음수율 나온다. 그쵸? 7호조 음수율. 그 다음에 음보율도 있네. 3음보율. 나보기가 역겨워 7, 가실 때는 5, 말없이 고이보내 7, 드리우리다 5, 7호 7호. 7호조를 민요조라고도 해요. 그래서 김소호를 민요시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3음보 율격하고 7호조를 잘 써. 자, 내용 파악하겠습니다. 나보기가 나 표면적 화자가 있죠?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자, 이별했니? 아직 이별 안 했죠? 뭐뭐 을 때라고 표현했어. 그래서 이별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이별 상황 가정.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오유? 님이 떠나는데 붙잡지를 않는다. 그죠? 네, 소극적 태도네. 2연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이렇게 보니까 드리우리다, 뿌리우리다. 가군이 있구나. 가군은 어미를 맞춰주는 게 가군이라고 얘기를 했지. 비슷한 맞춰주는 게 어미 맞춰주는 게 가군입니다. 자,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자, 그럼 진달래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님에 대한 사랑, 정성. 이게 되겠죠? 그리고 꽃을 뿌린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산화공덕 모티프가 있다. 모티프는 이야기 요소고, 산화공덕은 뭐냐면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꽃을 이렇게 던져줬어요.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불교적인 이야기 요소가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시는 내가 최근에 드라마 한번 나온 적 있거든. 예, 드라마 한번 나왔는데 요거 보니까 생각났네. 가시 이거 보니까 생각났다. 진달래꽃 수업을 하는 영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쓰세요 했더니만 최근에 이제 드라마 한번 그 장면이 나와가지고 예. 가시는 걸음걸음 노인 그 꽃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 없어서. 자, 사뿐히 지려밟아라. 이건 역설이죠. 어떻게 사뿐히 지려밟어? 그치? 지려밟는다는 건 힘있게 밟는 거야. 말이 안 되죠. 자, 그렇다면 무슨 의미가 될까?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 없어서 가지 말아라라는 얘기죠. 가지 말아요. 이런 의미가 됩니다. 가지 말아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리다. 여기는 반어법이죠. 님이 떠나는데 슬픈데 눈물을 안 흘려? 에이, 반어법. 상황에 반대되는 말하기 반어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A 불비라고 그래요. 굴비 아니야. A 불비. A 슬픈데 불비 울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질문 없니? 그래서 가의 표현상 특징 적절하지 않은 것 2번 수미상관을 통해 안정감 맞고요. 색채 이미지 대조를 통해 요건 없었고 7호조 음수율과 3부 율격 있고요. 우리다와 같은 종결음이 반복을 통해 운용의 형태 맞죠? 가군 있었습니다. 따라 3번 적절하지 않는다. 질문 괜찮니? 좋습니다. 다음 작품도 보도록 할까요? 윤흥길의 장마 되어 있네요. 자, 제재 분석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6.25 전쟁을 불러일으킨 이념의 대립을 민족의 동질성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으로 민족의 화해에 대한 열망을 토속적, 샤머니즘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상징적 장치를 통해 형상화하고 있다. 자, 여기 보니까 샤머니즘이라는 게 있지, 그치? 무당 생각하면 돼, 무당. 이게 샤머니즘이죠. 자, 토테미즘이라는 걸 또 있지, 토테미즘. 종민아, 뭐니? 토테미즘? 모르? 현수야, 뭐야? 몰라? 토테미즘? 토템은 정령숭배죠. 정령숭배. 그래서 무슨 요정, 엘프 이런 게 다 토테미즘입니다. 바위에도 뭔가 정령이 서려 있고 예, 이런 게 토템입니다. 특히 이 작품의 특징은 무속신앙으로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려 한다는 점, 어린 화자를 등장시켜 전쟁과 이데올로기로 인한 비극을 효과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 있다. 주제, 이념의 대립과 전쟁으로 인한 가족 내 비극과 그 극복. 자, 서술상 특징 문제가 있고요. 문맥의미 파악하기 있고, 그 다음에 역시 해설서가 있네. 자, 해설서 봅시다. 3번. 장마의 시간적 배경은 전쟁 동안의 장마철인데 두 할머니 사이의 갈등은 장마와 더불어 시작되고 장마가 끝날 무렵 해소되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한편 작품 속에서 할머니들의 화해 과정은 전쟁의 원인이었던 이데올로기 대립과 그 해소 가능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소설 속에서는 토속적이고 샤머니즘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상징적 장치가 갈등 해소의 계기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민족 간의 대립 역시 전통적 정서를 바탕으로 극복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남과 북이 갈라진 지에 전쟁이 언제나 1950년이니까 와 70년 넘었네, 그치? 73년 된 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동질성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전통적 정서란 얘기입니다. 자, 보자. 소설입니다요. 인칭 잡고 묘사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체크해 줘야 되겠죠? 앞부분 줄거리. 지루한 장마가 계속되던 어느 날 밤 외할머니는
국군 소위로 전쟁터에 나간 아들이 전사하였다는 통지를 받는다. 이후부터 아들을 잃은 외할머니는 빨치산을 향해 저주를 퍼붓는다. 자, 빨치산은 이게 러시아 말입니다. 소련 말이야. 유격대란 뜻이죠. 유격대. 유격대란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그 사회주의 쪽에 빠진 사람들이 유격대를 결성해서 이렇게 숨어서 공작 활동을 또 많이 했습니다.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친할머니는 빨치산에 나가 있는 자기 아들로 인해 그러니까 외할머니는 아들이 국군 소위고 친할머니는 아들이 빨치산이야. 한 집안에서 그렇죠? 한 집안에서 이런 대립적 갈등이 생기는 거죠. 자기 아들로 인해 외할머니와 갈등하게 된다. 가족들은 할머니의 아들, 즉 삼촌이 죽었을 것이라고 믿지만 할머니는 점쟁이의 예언을 근거로 아들의 생환을 굳게 믿는다. 그런데 예언한 날이 되어도 아들은 돌아오지 않고 난데없이 심하게 다친 구렁이 한 마리가 집으로 들어오자 할머니는 졸도한다. 그러니까 친할머니가 졸도하게 된 거죠. 그치? 옛날 사람들 이거 믿잖아. 그죠? 그러니까 점쟁이가 얘기해 주는 거야. 어느 날 아들이 올 거예요 했는데 갑자기 많이 다친 구렁이 뱀이 한 마리 들어오니까 아이고 내 아들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자네 보다시피 자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제 외할머니야. 외할머니.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이 구렁이를 이제 삼촌처럼 사람처럼 대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전통적 정서, 토속적 샤머니즘적인 전통적 정서로 인해서 이런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게 작가의 생각입니다. 자네 보다시피 노친께서는 기력이 여전하시고 다른 식구들도 모두들 잘 지내고 있네. 문맹의 파악하기 문제 2번에 1번. 상대방을 안심시키기 위해 현재 상황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고도 맞죠? 왜 사실과 달라? 할머니 졸도했잖아. 그치? 기절했는데 노친께서는 기력이 여전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쵸? 예. 그러니까 집안인일랑 아무 염려 말고 어서 자네 가야 할 때로 가서 자 역시 방언 쓰고 있네요. 문학작품에서 방언 쓰면 현장감, 생생함, 배고파, 토속적. 갑자기 급 배고파지네. 내가 밥을 안 먹었나? 안 먹었네. 예. 니들은 밥 먹었니? 도시락 먹었어? 맛있냐? 어제 저녁 김밥 맛있더라. 저녁이 더 맛있는 것 같아. 점심보다, 그치? 아니야? 저녁이 조금 뭔가 좀 다채롭게 나오는데 점심은 예. 그 정도 훌륭하죠. 그러니까 집안일이나 아무 염려 말고 어서 자네 가야 할 때로 가서 가야 할 때가 어딜까? 젖은 구렁이는 움쩍도 하지 않았다. 철사 토막 같은 혓바닥을 날름거리면서 대가리만 두어 번 들었다 놓았다 했다. 가야 할 띠가 보통 먼 길이 아닌디 여기서 이러고 충구리고만 있어도 되겠는가? 자꾸 이러면 못 쓰네 못 써. 자네 심정은 내 짐작을 하겠나만 집안 식구들 생각도 해야지. 자, 2에 2번. 삼촌의 이기적인 태도가 가족들의 고통을 야기했다? 그래요? 뱀인데? 예? 뱀인데 이기적인 태도가 고통을 야기합니까? 아니죠. 가족들의 고통을 야기한 것은 뭡니까? 이데올로기적인 대립과 갈등이야. 그쵸? 민족의 대립과 갈등입니다. 이거 빨리 풀어야 되는데, 그치? 빨리 통일이 돼야 되는데. 아니니? 소가? 통일되면 정은이가 만들어낸 핵탄도 우리가 갖는 거잖아. 안 그래? 우리 핵 있으면 중국도 저렇게 이렇게 함부로 못해요. 중국이 뭐라고 하면 우리 한마디 하면 돼. 씨발 쏜다? 쏠까? 스리랑카가 최빈국인데 인도가 스리랑카 함부로 못하죠. 왜? 스리랑카 핵을 갖고 있거든. 핵무기 있어요 얘네는. 그러니까 인도가 스리랑카 못 건드리는 거야. 예. 그래서 북한이 자꾸 핵을 우리 핵 갖고 있어! 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핵 보유국의 지위를 누리려고. 씨발 쏴? 쏠까? 이거거든. 예. 한 100개 정도 있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 이거 나로 쏘잖아, 그치? 나로는 이거 ICBM 만들 수 있거든, 바로. 궤도만 수정하면. 대륙간 탄도미사일 됩니다. 여러분, 뭐 일본이 뭐라고 하면, 야, 쏘? 예?
미국이 뭐라면 야 우리도 있어. 그러면 되거든. 예. 빨리 통일을 해야죠. 그지? 예. 이 쩌거니 새끼가 근데 빨리 되져라 씨. 김정은이 죽으면 누가 되지? 다음에 김여정 뭐 여동생이 뭐 1인자가 된다는데 뭐 그런 썰이 있던데.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삼촌의 이기적 태도 이거는 아니죠 당연히. 그치? 구렁이가 삼촌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계속 보겠습니다. 자네 놓친 양반께서 자네가 이러고 있는 꼴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는가. 외할머니는 꼭 산 사람을 대하듯 위를 올려다보면서 조용조용히 말을 건네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간곡한 말씨로 거듭 타일러 봐도 구렁이는 좀처럼 움직일 기척을 안 보였다. 이때 울타리 너머에서 어떤 아낙네가 뱀을 쫓는 묘방을 일러주었다. 2번에 3번. 가족 이외의 인물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서 제공 맞죠? 다시 질문입니다. 모습은 안 보이고 목소리만 들리는 그 여자는 머리카락을 태워 냄새를 피우면 된다고 소리쳤다. 진짜 그래요. 그래서 뱀을 쫓을 때 머리카락 태우면 그 노린내 나거든. 단백질 타는 냄새. 뱀들이 이걸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산에서 캠핑할 때 백반가루랑 그 다음에 단백질 짓이겨가지고 그거 이제 불 피우기도 해요. 뱀을 피하려고. 그러다가 산불 난다. 그러다가 산불 난다 씨. 외할머니의 지시에 따라 나는 1인칭이군요. 작품 속 서술자. 자, 그러면 우리가 뭘 찾아주면 되니? 자기 이야기하는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지 찾으면 되죠. 그런데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거는 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외할머니와 친할머니의 갈등, 그거를 샤머니즘적인 토속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1인칭 관찰자가 되겠다. 이렇게 시점 잡고 나는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얻으러 안방으로 달려갔다. 할머니는 거의 시체나 다름이 없는 뻣뻣한 자세로 자리에 누워 있었다. 숨은 겨우 쉬고 있다 해도 아직도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였다. 네, 할머니 지금 묘사해주고 있죠. 충격받은 거지. 예, 구렁이가 들어오니까 아이고 내 아들 죽었구나 충격받은 겁니다. 할머니의 주변을 둘러싸고 속수무책으로 앉아서 사색이 다 되어 그저 의원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리는 식구들 향해 나는 다급한 소리로 용건을 말했다. 자, 리을 부분 2번에 4번 소극적인 가족들과 달리 적극적으로 상황을 해결하는 나의 모습 부각되고 있죠. 예, 가족들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나는 빨리 그 머리카락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중략 자네 오면 주려고 노친께서 여러 날 들여 장만한 것일세. 먹지는 못할 망정 눈 욕이라도 하고 가소. 이에 5번 외할머니가 할머니의 모성애와 혈육의 정을 구렁이에게 대신 전하고 있다. 맞죠? 자, 따라서 2번의 답은 2번. 자, 다시 질문입니다. 다 자네 놓친 정성 아닌가? 내가 자네를 쫓으려고 이러는 건 아니네. 그것만은 자네도 알아야 되네. 냄새가 나더라도 너무 서쏟다 생각 말고 집안일이랑 아무 걱정 말고 먼 걸음 부디 편안히 가소. 이야기를 다 마치고 외할머니는 불씨가 담긴 그릇을 헤집었다. 그 위에 할머니의 흰머리를 올려놓자 지글지글 끓는 소리를 내면서 타오르기 시작했다. 단백질을 태우는 노린내가 멀리까지 진동했다. 그러자 눈앞에서 벌어지는 그야말로 희한한 광경에 놀라 사람들은 저마다 탄성을 올렸다. 외할머니가 아무리 타일러도 그때까지 움쩍도 하지 않고 그토록 오랜 시간을 버티던 그것은 구렁이죠.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감나무 가지를 칭칭 감았던 몸뚱이가 스르르 풀리면서 구렁이는 땅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떨어진 자리에서 잠시 머뭇거린 다음 구렁이는 꿈틀꿈틀 기어 외할머니 앞으로 다가왔다. 외할머니가 한쪽으로 비켜서면서 길을 터주었다. 여기 이제 묘사 들어가 있죠? 예, 구렁이를 쫓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윗글의 서술상 특징 1. 과거와 현재 대비 없죠. 2. 빈번한 장면 전환 없죠. 3. 작중인물이 관찰자 입장에서 맞죠. 다른 인물의 행위를 드러낸다 맞네. 그래서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되겠습니다. 4. 감각적 묘사를 통해 있긴 있었죠. 구렁이 쫓는 장면. 작중인물을 둘러싼 시대적 배경 아닙니다. 구체적 지명 드러내어 안 나타나 있다. 따라서 답은 3번. 2번 아까 했고. 자, 문제 3번입니다. 작품의 제목인 장마는
가족 간의 갈등과 더불어 민족 간의 대립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소재. 그렇고요. 민족 간의 대립이 전통적 정서를 바탕으로 극복될 수 있음을 외할머니의 말을 통해 직접 드러냈나? What? 3. 두 할머니가 대립하다가 화해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민족 간의 대립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할머니의 머리카락은 토속적이며 샤머니즘적 세계관이 반영된 소재로 구렁이의 원한을 풀어주는 매개체 역할. 그렇고 외할머니는 원한을 품고 죽은 사람은 저승으로 편히 가지 못한다는 무속신앙에 기반하여 구렁이를 삼천의 현실을 믿고 있죠. 아닌 것은 2번. 민족 간의 대립이 극복될 수 있다. 외할머니가 직접 말을 한 거 부분이 없습니다. 질문 괜찮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